당신의 청명한 랜선 선배 정, 박, 오, 상담선입니다. 지선배. 제가 좋아하는 하고 싶은 일이 사실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좋아서 꾸준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자꾸 성과는 없어서 의욕도 자신감도 점점 사라져요. 적성도 아닌데 새로운 도전은 겁이 나서 선택한 이 진로를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스스로 속인 걸까요? 제가 진짜 좋아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지 않았을까요? 제 욕심이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해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좋아해서 네.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었고 마침 그거에 맞는 학교,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고 네. 했는데 느닷없이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 과거 너무 예전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수정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난 이 일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세뇌한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결론은 그거 나쁘지 않아요. 딱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최선은 그거예요. 그 일이. 착각하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지금 당장 관둬야 하는 것과 동의어는 또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이직을 하다 보니까 7년, 8년 다녀도 크게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좀 많은 범위의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서 성취감도 좀 느끼게 되고 내가 원래 대학교 때 기대했던 그려왔던 일을 지금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요새 좀 하게 되고 한편으로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뭔가 무너질 텐데 항상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흥분돼 있고 막 이렇게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뭐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바뀐다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전환점이 오시지 않을까. 주유배님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부터 진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모르겠어. 남들보다 약간의 적성 보였겠지? 약간의 선천적인 재능 보였겠지. 그래서 나 이거 좋아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재능도 있네. 이거 해봐야겠네.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진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때는 좌절감이 들 수 있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잘하는 게 아니었나? 의심할 수 있죠. 거기서 또 시작이야. 그러면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당신이 포기하고 안 하고 그때 판가름이 나요. 봉준호 감독이 아까 옥선배가 얘기했었던 그 시점에 영화를 때려쳤다, 그만뒀다. 실제로 많은 영화계 지망생들 그런 분들이 도중에 하차를 많이 하시죠.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재능이 없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천재가 아니야. 없더라고. 근데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럼 결국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나는 천재가 아니야. 난 재능이 없어. 이걸 깨닫고 시작하는 거야. 계속 하세요. 그러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거예요. 강후배님의 사연 가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려워요. 제가 무언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잘못한 건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인지도 헷갈립니다. 물론 잘잘못을 따지려다 보니 늘 힘든 것도 있지만서도 착해서 물러보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게으르고 싶어서 착함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의 아들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기쁨을 주는 것이 참 좋은데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도 털어놓아 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기 힘든 세상은 맞아. 네.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 위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나보다 약자 위에 서고 싶어 하고 그거를 스스로 제어하고 공동체적 인간이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면서 푸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우배님처럼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지만 맞아. 좀 기본적으로 이런 선한 분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을 진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저 혼내줍니다. 저 똑같은 마음. 어떻게 없네요? 욕을 해주죠. 진짜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알고는 있지만 근데 누군가는 그걸 말해줘야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만만한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맞아요. 근데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하고 착한 게 천성일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이 인간을 대하는 기본 태도의 가장 바탕이 된 사람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혹시 나에게 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보인다.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선함을 갖고 누군가를 대한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그 아주 기저에는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미움받는 상태가 너무 불안해라는 나의 불안이 내 안에 너무 크게 작동하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화가 나면 사람은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면 짜증도 내야 되는 거고, 그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내 행동의 1번 강령이 되면 제일 괴롭히는 건 나거든요. 짜증내는 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늘 나이스하고 착하고 선한 분들을 보면 미움받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큰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노력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잘 얘기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러보니까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거는. 그리고 누군가 부담을 당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게 얘기를 하면 반발심이 오기 때문에 내 얘기의 그 맞과 틀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해야죠. 똑같은 얘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저 사람이 행동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내 얘기가 먹힐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시고 시도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저런 사람한테는 내 얘기를 해봤자 안 통하겠다, 뭐 이런 데이터도 나올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유후배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적 의제나 담론, 상황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달라지면서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을 잘 굽히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욱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다 보니 대화 자체가 버거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부모님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제 경험과 견해가 부정당한다는 생각에 항상 화가 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패널분들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정치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인가요? 안 해요. 아예? 네. 예전에 성향이 너무 달라서? 화면도 다르고 항상 좋게 안 끝나더라고요. 부모님하고의 그런 대화를 하면은. 그쵸. 저도. 안 해요? 네. 경상도죠? 네. 경상도죠. 경상도는 보통 싸웁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에도 그 얘기가 있다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이어서 대화가 안 통하고 지금 높은 세대여서 답이 없고 남의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똑같이 느낄 거예요. 저는 이게 대물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뭐 새삼스럽게 막 되게 새로운 세대고 아주 뭐 리버럴하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감각을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들으려고 노력하는 세대일 수는 있어, 지금보다는. 그렇지만 밑에 우리의 자식들은 답답해하겠지, 똑같이. 의견이 갈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너무 건강한 거야. 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부모님과 당연히 부딪힐 수 있죠. 다 다른 성인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게 사실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과도기적인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신 세대예요. 지금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 짓고 있던 세대였는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한 거잖아, 우리 나라가. 그걸 뛰어넘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분들한테 기대할 수 없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틀리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맞춰나가야 되지? 최대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너무 홀리한데요? 아니에요. 아니야. 부모님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분들이랑 계속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텐데 내 자식들도 이제 태어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나갈 텐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걸 이해 충돌 상황을 완만하게 합의하고 소통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세대는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부모님 세대는 어차피 안 바뀌어.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 성숙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충돌을 하는 거는 설득시키려고 하거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그렇지? 그리고 간간히 추임새를 넣어줘. 근데 이런 생각도 있던데? 근데 엄마 이런 생각도 있던데? 이렇게 탁탁탁 간간히 내 생각은 이렇다. 살짝 어필해주면 좀 더 지혜롭게 풀어나가자는 얘기인 거죠. 부모님이잖아요. 계속 볼 거잖아. 정 선배님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 같아요. 본인한테 또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나 들으면서도 내가 진짜 너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도 막 부모님하고 이렇게 막 괜히 막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부모님이신데 이제 좀 결혼을 하고 내년에 이제 부모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도 아직도 저는 뭐 안 그래요. 되지. 잘 안 바뀌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들으면서 말하고 나서 항상 후회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저도 이제 많이 싸웠지만 네. 요즘에는 항상 전화해서 그때 죄송했다고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네. 화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하다. 왜 그렇게 얘기했지? 맞아요. 네, 대왕 판교로 후배님의 후배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가정도 평안하고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게 즐겁지가 않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너무 바빠서 놀지를 못해 그런 걸까요? 일상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행복한 감정만으로 살 수 없어요. 이 행복이 되게 충만하다 뭐 이렇게만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희만 있을 수 없어. 히히히히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이야.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가끔씩 건드려줘야 돼. 그래야 더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배우자가 있잖아. 이별이 없잖아. 근데 그 이별할 때 그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게 언제 그런 감정을 느끼냐면 최근에 제가 가을이잖아요. 성시경 노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 그때 그 성시경 노래가 유행했을 때가 우리 학창 시절 그리고 대학교 때 또 유행했는데 그때 나의 그 감정으로 돌아가면은 조금 충만해지는 게 있죠. 그냥 그 감정, 내가 잊고 있었던 그 감정을 푹 생각나. 다시 채우는 거니까. 옛날로. 이게 사실 저는 잉크젯처럼 요것처럼 4가지 필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요 감정 안에는. 근데 한 가지 필터, 까만색 필터만 차 있으면 컬러 프린트가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하는 게 인간인 거고,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넌 행복해야 돼, 열심히 해서 뭐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 인간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희노애락이 다 있어야지. 저 새벽에 이거 결혼하고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쉬워서 혼자 이렇게 치킨에 맥주를 먹었죠. 좀 취한 상태에서 근데 그걸 또 먹는데 너무 이게 감정이 북박 쳐오른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와이프는 자고 있었는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진짜. 근데 너무 개운해. 그런 시간 필요해. 네. 그게 오히려 충만하게 해주는 감정이. 되게 막 안에 있던 뭔가 팍 응어리 같은 게 다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되게 개운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남자들 이런 감정이 다 있어. 근데 숨기는 거야. 왜냐면 약해 보이거든. 그리고 이 남고잖아요, 우리는. 네. 이런 건 약점으로 돼서 놀립니다, 애들이. 나쁜 새끼들이지. 감정을 거세시키는 거야,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잖아, 지금 성인 남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 여러 가지 감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루틴이 좀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편의점 가면 항상 토레타만 사요. 네? 토레타? 음료수. 음료수? 이런 얘기 협찬 들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과자는 참크래커만 먹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딴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정하면 그것만 먹거든요. 근데 괜히 한번 토레타 말고 링티에서 새로 나온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협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살짝 전환해 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새로운 내가 싫어하는 맛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되게 거슬려 하는 사람인데 좋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소한 거조차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저는 사탕도 홀수만 먹거든요. 근데 다른 사탕도 한번 사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너무 루틴에서 살짝씩 벗어나는 게 약간은 내가 지금 이 너무 뭐랄까 모든 게 너무 안정적이어서 오히려 타이트해진 내 세계를 조금 흔드는 살살살 흔드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우백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운동은 싫어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그럭저럭 이어나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이어트 목적이 발전이나 도전을 넘어서 바디 프로필, 요즘 바디 프로필들 일반인들도 많이 하죠. 그렇다더라고요. 네, 촬영을 해서 사진 남기는 것 자체가 유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 좋은 걸까요? 오직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혹사로 결과물을 짜내면 이 모든 부작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진 않으며 그저 자기 관리와 도전의 결과물로만 포장되어도 괜찮을까요? 혹독한 다이어트가 주는 결과물에 열광하고 갈채를 보내는 이 상황, 이 사회가 괜찮은 걸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 어딘진 모르겠어. 미국 어디서 했대요? 했어.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조금 본인의 그 정상 체중보다 좀 더 과체중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느긋한 사람들. 영양분이 많이 몸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느긋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 조우배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칼로리 몇인지 재고 막 견과류 이런 것도 칼로리 몇인지 재고 몇 개 먹고 막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기 위해 사는 거지. 우리가 돈 버는 거지.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유산소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모든 의사들이 권유를 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만 해주고 일상의 활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운동 정도만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많이 움직이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 타고 다니는 거 좀 안 하고 너무 배달시키는 거 좀 안 하고. 제가 요새 코로나라고 회사에 이 주차 지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교대로 출근하고 하니까 자리도 많이 있고. 한 3개월째 지금 출퇴근을 차로 하고 있는데 3kg가 쪘어. 그럼 이게 그것만 좀 덜 해도 따로 운동하려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제 차 있는 친구들은 진짜 슈퍼 가는데도 차고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5분 이상 그러니까 10분 네. 걸어야 되면 차 타고 가요. 본인들의 룰이 있어요. 네. 나 500m 이상은 차 타고 이게 간다. 안 돼 이러면서 안 되는 그 버스 지하철 절대 안 타고 그러니까 10분 이상 걸어야 되면 거긴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왜 이렇게 찔려해요? 옥선배가 얘기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안 해도 저는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모든 나의 활동량을 채우는 내 생에서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씩 늘리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걸 줄이는 거죠. 혹독하게 식단 관리하고 막 이렇게 막 본인을 혹사시키면서 몸을 만들면은 피곤해요. 그 사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날카로워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약간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저는 아까 장수 얘기를 하셔가지고 생각이 든 게 약간 좀 그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통 체중보다 약간 더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수는 관계가 좋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잘 지내는 사람들이 참 장수한다고 좀 봤거든요. 나도 봤어요. 연구조사 제일 통해서. 중요한 돈이 아니라 게 관계. 제일 중요한 게 관계래요. 맺고 있는 네. 친밀한 관계의 수. 그거 보면은 사람이 막 깐깐하고 혹독하고 어. 까탈스러우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을 것 같아. 응. 그냥 어느 정도 내려놓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먹어. 같이 마시는 거 먹으러 네. 다니는 거야. 말년에. 그런 게 아닐까. 건강한 삶이. 그러니까 그게 수명이 뭐 한 80 이상까지 산다 이건 생각보다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많이 개입을 한대요. 그렇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제 80 이후가 됐을 때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슬슬 하나씩 둘씩 그 이후에 얼마까지 더 쓸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큰 게 심리적인 상태도 되게 크다는 거지. 그래서 80 이후에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 맺어놨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이 사람의 수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많은 거, 네. 그다음에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느냐라고 했을 때 수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술, 담배의 영향도 있지 하지만 술, 담배 많이 하셨던 할머니들은 왜 또 이 할아버지 그 배우자보다 더 오래 사느냐라고 했을 때 월등하게 친구가 많다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뭔지 알겠더라고요. 주후배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글을 쓰는 일을 합니다. 글 쓰는 일은 주로 혼자 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은 같이 하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작은 창작 집단을 만들어 글,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친구들과 종종 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협업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각자 이 협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노력, 마음이 달라서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혼자 할 때는 만들 수 없는 시너지를 만들려고 협업에 참여하는 편인데 오히려 혼자 할 때보다 힘들고 작품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을 때도 많아서 요즘은 협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어요. 랜선 선배님들은 협업을 자주 하시나요? 최근 제일 좋았던 협업, 제일 안 좋았던 협업 있을까요? 있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협업 자체의 즐거움이 만약에 먼저고 우선이고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퀄리티에 대한 욕심을 살짝 접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협업의 초기에 이걸 경험해보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그대가 좀 덜 힘든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퀄리티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거. 퀄리티를 높이려면 협업의 즐거움은 줄여야 되거든요. 저는 만들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작품 퀄리티보다 만들 때 사람들이 행복한 게 훨씬 중요해요. 만드는 동안 이 순간과 이 세월과 이 상황과 이 시기가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재밌고 좋은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작품이 좋은 거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의를 해주는 사람들과. 저는 이 독선배가 얘기한 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바국 상담소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거야. 맞아. 관계를 잘 쌓고 자연스럽게 잘 쌓으면 그 함께 협업한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물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이렇게 짜내려고 하는 거는
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아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전 뜻이 맞다는 거의 진의 뜻은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협업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서로 한 지점이어야 돼요. 근데 다 원하는 게 다르면서 몸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이 협업을 할 때 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얘는 이걸 원해 라는 걸 다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공유가 안 되고 애매하게 다들 이걸 원할 거야 라고 다 상을 다르게 그리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협업 과정이 즐거우려면 각자가 얻어가는 것의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비슷한 에너지 레벨로 움직이겠죠. 진짜 옥죄고 막 쥐어 짜내고 막 잘해야 된다 잃어버리면은 다 지치고 결과물은 좋을지언정 다 지쳐서 다시 모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진정한 리더는, 진짜 좋은 리더는 쥐어 짤 땐 짜내지만 각 구성원들의 상황, 감정 상태도 이해하고 뭐가 문제일까, 어떤 게 분란이 있나, 뭐가 부족한 걸까 다 케어를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리더의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를 그 리더가 잘 이렇게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 조직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다시 모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협업은? 정보국 상담소죠. 전바욱 상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대문구에 있는 세 곳의 인디서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12,000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바욱 상담소 9화는 네. 10월 3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아니고 일요일. 일요일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풍성한 랜선 선배의 박 오 상담소였습니다.